위기가 품질 혁신의 기회가 된 거야. 3년 뒤 판매가 회복됐어. 위기가 없었으면 품질에 안 좋았을 거야. 그녀가 혁신을 일깨운 거지. 1000년대 초반 카드 대란이 터졌을 때도 그래서 현대카드도 연체율이 급증했지. 부실 채권이 쌓여서 카드사 사장이 긴급 보고했어. 사장님, 연체율이 넘었습니다. 회수는 어렵습니다. 경기가 나빠서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신규 발급은 중단했습니다. 리스크 때문에 모든 카드사가 같은 길을 갔어. 신규 흉단, 회수 강화. 그런데 뭔가 이상해서 왜 다들 같은 방법만 쓰나? 그게 정석입니다. 정석에 통하면 위기가 하나 겠지. 다르게 생각해봐. 한 달 동안 연구했어. 그리고 방향을 바꿨지. 신규 발급을 재개했어. 대신 심사를 강화하고 우량 고객만 선별했어. 다른 카드사들은 문을 닫았는데 현대카드는 열었어. 우량 고객들이 몰려들었지. 위기 속에서 오히려 성장했어. 위기가 가르쳐준 거야. 모두가 하는 대로 하면 안 된다고. 다른 길을 찾으라고 어느 기업인이 찾아와서 하소연했어. 회장님, 회사가 어렵습니다. 매출이 떨어지고 직원들 월급도 못 줬습니다. 지금 하던 일이 안 되는 건가? 지금 하던 일이 안 되는 건가? 예, 시장이 바뀌었어요. 그럼 하던 걸 바꿔야지. 그녀가 알려주고 있잖아. 지금 방식이 틀렸다고. 새로운 걸 찾아야 해. 그 기업인은 고개를 끄덕였어. 쭉 6개월 뒤 다시 만났는데 웃고 있더라고. 회장님 말씀대로 사업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했나? 기존 제품은 정리하고 새 시장을 찾았어요. 힘들었지만 살았습니다. 위기가 알려준 거지. 예, 위기가 없었으면 계속 잘못된 길로 봤을 겁니다. 위기는 저게 아니야. 선생이야, 뭔가 잘못됐다고 알려주는 신호지. 방향이 틀렸다고. 방법을 바꾸라고. 현대그룹 전체가 어려웠던 시기도 있었어. 90년대 말 외환 위기 때였지. 모든 계열력에 매일 위기대책 회의를 했어. 어디를 정리하고 어디에 집중할지 그 과정에서 배운 게 많았어. 핵심 사업이 뭔가 건설, 자동차, 조선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팠지만 결단했어. 비핵심 사업을 정리하고 핵심에 집중했지. 위기가 가르쳐준 거야.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말라고. 2년 뒤 위기를 넘겼어. 그러면 오히려 탄탄해졌지. 군살이 빠지고 근육이 생긴 거야. 위기가 없었으면 계속 방만하게 갔을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야. 위기가 오면 두려워하지 마. 무너뜨리려고 온 게 아니야. 일깨우려고 온 거야. 뭘 일깨우는가? 지금 방식이 틀렸다는 거, 바꿔야 한다는 거,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 위기를 선생으로 받아들여 배우려고 해. 그럼 위기는 성장의 기회가 돼. 만약에 적으로 보면 무너지고 선생으로 보면 성장해. 위기는 무너뜨리려 오는 게 아니야. 일깨우려고 와. 신호를 읽어내는 사람이 결국 살아남고 더 강해져. 80년대 초반이었어. 현대건설이 중동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여러 개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지. 순항하는 것처럼 보였어. 그때 재무 담당 이사가 조용히 찾아왔어. 회장님, 현금 보유고를 좀 더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충분하지 않나? 공사는 잘 돌아가는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프로젝트 하나라도 지연되면 자금 흐름이 막힙니다. 그럴 일이 있을까? 모릅니다. 그런데 대비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임원들은 과잉 걱정이라고 했어. 공사도 잘 되고 수익도 나는데 뭘 걱정하냐고. 그런데 그 2, 3알의 귀에 걸렸어. 현금을 더 확보하자. 비상금을 만드는 거야. 지금 투자할 곳이 많은데 현금을 묶어두는 건 비효율적입니다. 효율은 나중 문제고 안전이 먼저야. 6개월 동안 현금을 모았어. 투자를 줄이고 배당도 줄였지. 직원들은 이해하지 못했어. 잘 나가는데 왜 긴축하냐고. 1년 뒤 중동에서 전쟁이 터졌어. 이란 이라크 전쟁이었지. 공사가 중단됐어. 다음날 계약금을 못 받게 됐고 긴급 회의 현금 상황은 비상금이 있습니다. 6개월은 버틸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대부분 자금난입니다. 그래서 긴급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준비해둔 현금으로 6개월을 버텼어. 그 사이 다른 길을 찾았지. 사우디 쪽 공사를 늘리고 아랍에미리트 시장을 개척하고 위기가 왔을 때 살아남은 건 현금 때문이었어. 평소에 준비해둔 게 위기 때 빛을 발한 거지. 전쟁이 끝나고 어느 건설사 사장을 만났어. 그 회사는 위기 때 무너졌어. 버티셨습니까? 준비를 해뒀지. 저희는 현금이 없었습니다. 모두 투자해 넣었거든요. 평소에 여유를 둬야 해. 좋을 때 긴장해야 나쁠 때 버텨. 그런데 90년대 현대자동차가 신형 모델 개발에 성공했을 때였어. 판매가 폭발적으로 늘었지. 공장이 불가동이었어. 생산 담당 임원이 건의했어. 회장님, 생산 라인을 증설해야 합니다. 주문이 미져 있어요. 증설하면 얼마나 걸리나? 1년입니다. 1년 뒤에도 이렇게 팔릴까? 지금 추세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 찝찝했어. 너무 잘 팔리는 게 오히려 불안했지. 증설은 보류하자. 대신 효율을 높여 기존 설비로 덮어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비효율적입니다. 증설이 답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시장이 언제 바뀔지 몰라. 그냥 고정 비용을 늘리는 건 위험해. 결국 증설 대신 효율화를 택했어. 교대 건물을 늘리고 공정을 개선하고 생산량이 20% 늘었지. 2년 뒤 경기가 꺾였어. 자동차 판매가 반으로 줄었어. 생산했던 다른 회사들은 유휴 설비 때문에 고통받았어. 현대는 교대를 줄이면서 대응했지. 조심한 게 나쁠 때 살렸어. 평소 준비가 위기를 이겨냈지. 어느 날 손자가 물었어. 할아버지, 위기는 갑자기 오잖아요. 어떻게 준비해요? 갑자기 안화 신호가 있어. 무슨 신호요? 너무 잘 될 때 그게 신호야. 잘 될 때 조심해야 되는데 왜 조심해요? 잘 될 때 방심하거든. 그러다 위기가 오면 무너져. 잘 될 때 긴장하고 중재하는 사람이 위기를 이겨내. 10년대 후반 현대 조선소가 정원이 밀려들 때였어. 천박발주가 폭증했지. 6개월 치감이 쌓였어. 조선소장이 보고해서 회장님 직원을 더 뽑아야 합니다. 일손이 모자랍니다. 명정다요. 1000명이면 임금비가 만만치 않은데 지금 주문을 다 못 받고 있습니다. 직원만 있으면 더 할 수 있어요. 고민이 됐어. 2년 많은데 일손이 부족하니.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지. 1000명은 많아. 500명만 뽑자. 대신 협력업체를 늘려 유연하게 대응하는 거야. 직접 고용이 더 효율적인데요. 지금은 그래도 나중에 일감이 줄면 운영을 해고할 건가. 결국 500명만 정규직으로 뽑고 나머지는 협력사로 처리했어. 3년 뒤 조선경기가 식었어. 주문이 반으로 줄었지. 협력사 물량을 줄이면서 대응했어. 정규직은 그대로 유지했고 다른 조선소들은 대규모 구조 조정을 했지. 우리는 최소한으로 넘겼어. 좋을 때 사용을 억제한 게 나쁠 때 사람을 지켰어. 평소 충디가 사람도 살린 거야. 10년대 말 현대전자가 반도체 호황을 누릴 때였어. 공장이 24시간 돌아갔지. 주문을 다 소화할 수 없었어. 반도체 사업부장이 흥분해서 보고했어. 회장님, 공장을 하나 더 지어야 합니다. 비용은 3천억 원입니다. 3천억이면 큰 돈인데 지금 벌고 있으니 문제 없습니다. 2년이면 회수합니다. 시장이 계속 좋을 거라고 확신하나 지금 추세면 10년은 갑니다. 10년이라는 말이 걸렸어. 너무 낙관적이었지. 공장은 보류하자. 신공장 효율을 제대로 높여 설비 투자는 최소화하고 기회를 놓칩니다. 뒤에보다 리스크 관리가 문제야. 2년 뒤 반도체 가격이 폭락했어. 공장 증설했던 회사들은 빚더미에 앉았어. 현대는 버텼지. 무리하게 확장하지 않았으니까 그때 자제한 게 나쁠 때 살려서 평소 절제가 이기의 방패가 된 거야. 90년대 초반 현대건설 해외 법인들이 잘 나갈 때였어. 지역에서 수익이 쏟아졌지. 법인장들이 자율권을 요구했어. 회장님, 현지에서 빠른 결정이 필요합니다. 본사 승인 없이 진행하게 해주십시오. 얼마까지? 1억 원 정도요. 너무 큰데. 현지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건 저희입니다. 고민했어. 자율권을 주면 속도는 빨라지겠지. 그런데 통제가 안 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5천만 원까지만 자율권을 주자. 그 이상은 본사 승인이야. 그럼 속도보다 안전이 먼저야. 그건 실수는 괜찮아도 큰 실수는 회사를 위험하게 해. 5년 뒤 한 법인에서 문제가 터졌어. 현지 파트너가 사기를 친 거야. 비행이 4천만 원이었어. 본사 승인 한도안이었지. 만약 1억 원 자율권이었으면 피해가 2배 이상이었을 겁니다. 최한을 둔 게 피해를 최소화했어. 평소 통제가 위기를 막은 거야. 2000년대 초반 카드 대란 직전이었어. 카드업계가 호황이었지. 현대카드도 회장님, 연체율이 조금 올랐습니다. 얼마나 센터에서 들어요? 왜 올랐나? 회원이 너무 빨리 늘었어요. 심사 기준을 조금 낮췄습니다. 다시 올려. 그럼 성장이 둔화됩니다. 경쟁사들은 계속 늘리고 있는데요. 연체율이 오르는 건 위험 신호야. 성장보다 건전성이 먼저야. 심사 기준을 다시 강화했어. 신규 회원 증가는 둔화됐지. 카드사들은 계속 공격적으로 늘렸어. 1년 뒤 카드 대란이 터졌어. 연체율이 폭증하면서 카드사들이 무너졌지. 현대카드는 피해가 최소였어. 미리 기준을 강화해뒀으니까 그건 신호를 놓치지 않은 게 그 위기를 막았어. 평소 감시가 회사를 살렸지. 어느 기업인이 찾아와서 물었어. 회장님, 위기 대비는 어떻게 하십니까? 평소에
평소엔 위기가 없는데요. 평소에 하지 않으면 위기 때 늦어. 위기가 오고 나서 준비하는 건 준비가 아니야. 구체적으로 뭘 하나요? 현금을 쌓고 빚을 줄이고 고정비를 낮추고 잘 될 때 이걸 해야 해. 그러면 성장이 느려지지 않나요? 느려져. 그런데 살아남아 빨리 크다가 무너지는 것보다 천천히 크면서 사는 게 나아. 현대중공업도 비슷했어. 90년대 후반 조선 호반기에 무리하게 확장하지 않았어? 그런 조선이 토크를 늘리고 이적을 늘릴 때 기존 설비 효율화에 집중했지. 회장님, 경쟁사들이 우리를 추월합니다. 잠깐 추월하는 건 괜찮아. 만약에 가는 게 중요해. 시장 점유율이 떨어집니다. 일시적으로 떨어져도 돼. 건강하게 가자. 2000년대 초반 조선 불황이 왔어. 과잉 투자한 조선소들이 줄도 사냈지. 현대중공업은 버텼어. 고정비가 낮았으니까. 불황이 지나고 나니 경쟁사가 주로 있었어. 시장 점유율은 오히려 올라갔지. 평소 절제가 결국 승리한 거야. 위기에 강한 사람은 특별한 게 아니야. 평소에 준비된 사람이야. 현금을 쌓고 빚을 줄이고 고정비를 낮추고 위험을 분산하고 그럴 때 이걸 하는 사람이 위기를 이겨내. 잘 될 때 방심하는 사람은 위기에 무너져. 사실은 예고 없이 오는 것 같지만 사실 신호가 있어. 될 때, 모두가 낙관할 때, 경쟁이 과열될 때, 그때가 신호야. 그 신호를 읽고 준비하는 사람이 위기에 강한 사람이야. 평소에 준비해. 위기가 와서 준비하는 건 이미 늦어. 평소 준비가 위기 때 생존을 결정해. 70년대 중반이었어. 어느 중견 건설사 사장과 식사를 했지. 그 회사도 중동 진출을 준비하고 있었어. 요즘 공사가 많이 들어오죠. 그렇습니다. 현장 관리가 안 됩니다. 감독들이 부족해서 한 사람이 두세 곳을 동시에 봅니다. 그건 위험한데 사람을 더 뽑아야지. 급하게 뽑으면 실력이 떨어집니다. 일단 지금 있는 사람들로 버티려고요. 버티는 게 아니라 무너지는 거야. 평소에 허술하면 나중에 큰일 나. 좀 지나면 괜찮아질 겁니다. 그 사장은 내 말을 대수롭지 않게 들었어. 이제 4년 뒤 그 회사 현장에서 대형 사고가 났어. 감독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건물 일부가 무너진 거야. 사망자가 나왔어. 소송에 휘말렸고 중동에서 퇴출당했지. 1년 뒤 그 회사는 문을 닫았어. 장례식장에서 그 사장을 만나서 눈물을 흘리더라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 그때 회장의 말씀을 들었어야 했는데 평소에 관리를 했어야지. 바빴습니다. 공사가 많아서. 바쁘다는 건 핑계야. 바쁠수록 기본을 지켜야 해. 평소에 허술하면 결국 고혹해 돼. 평소 관리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낀 사건이었어. 80년대 초반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비슷한 일이 있을 뻔했어. 어느 날 품질 책임자가 보고하러 왔어. 회장님, 불량률이 조금 올랐습니다. 얼마나 돼서 5%요? 3%나 오른 건데. 조금이라고. 업계 평균이 7%입니다. 우리는 아직 낮은 편이에요. 남들과 비교하지 마. 우리 기준으로 봐. 그래서 5%면 2배 이상 오른 거야. 생산량을 늘리다 보니 생산량 때문에 품질을 포기하면 안 돼. 당장 원인을 찾아. 일주일 동안 전수조사를 했어. 원인은 단순했어. 작업자들이 피곤해서 실수가 늘어난 거야. 생산 목표를 높이면서 야근이 잦아졌거든. 생산 목표를 낮춰. 품질이 먼저야. 낮기가 맞기 못 맞추는 것보다 품 내보내는 게 더 나빠. 한번 실내 잃으면 끝이야. 생산 속도를 늦췄어. 불량률이 다시 떨어졌지. 6개월 뒤 경쟁사에서 대규모 리콜이 있었어. 그들은 불량률을 방치했던 거야. 그 사건으로 경쟁사는 수백억 손실을 봤어. 이건 신호를 놓치지 않아서 피했지. 평소 관리가 위기를 막은 거야. 90년대 초반 현대건설 해외 현장 중 하나가 문제가 있었어. 현장 소장 총관리했던 거야. 본사 감사팀이 회장님, A 현장 서류가 4번이 현장 소장한테 연락했어. 서류 관리 똑바로 해. 회장님, 공사 일정이 빠듯해서요. 우리는 나중은 없어. 지금 당장 해. 조금 더 순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느슨한 게 습관이 되면 나중에 큰 구멍이 돼. 지금 고쳐. 석 달 뒤 그 현장에 세무 조사가 들어왔어. 갑작스러운 거였지. 다행히 서류가 정리되어 있어서 문제없이 넘어갔어. 그 소장이 말했어. 그때 회장님이 강하게 말씀 안 하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봤지? 평소에 허술하면 위기 때 무너진다고. 평소 기본을 지키는 게 위기를 막는 방법이야. 왜냐면 어느 날 손자가 물어서 할아버지, 평소에 뭘 해야 위기 때 안 무너져요? 기본을 지켜야 해. 기본이 뭐예요? 약속 지키고 서류 정리하고
품질 확인하고 안전점검하고 당연한 것들이야. 그게 다예요. 그게 다야. 특별한 거 없어. 당연한 거 당연하게 하는 거. 그게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해. 80년대 후반 현대중공업에서 안전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었어. 한 팀장이 안전점검을 건너뛴 거야.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진행했습니다. 안전점검은 필수야. 왜 건너뛰나? 한 번쯤은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한 번쯤이 사고를 만들어. 평소에 이러면 언젠가 큰일 나. 그 팀장을 당장 교체했어. 주변에선 과하다고 했지. 실제 사고도 안 났는데 뭐가 문제냐고. 사고 나기 전에 막는 게 관리야. 사고 나고 나면 늦어 3개월 뒤 비슷한 현장에서 다른 회사가 대형 사고를 냈어. 안전점검을 소홀히 한 거였지. 몇 명의 우리 직원들이 그제 이해했어. 그 밤날 그때 회장님이 강하게 조치하신 이유를 알겠습니다. 평소에 허술하면 이렇게 돼. 한 번쯤은 없어. 한 번이 10번이 되고 10번이 사고가 돼. 그런데 현대전자 공장에서 화재 예방 점검을 하는데 문제가 발견됐어. 그 소화기 점검 기록에 3개월 밀려 있습니다. 왜 안 했나? 바빠서요. 생산에 집중하다 보니 생산보다 안전이 먼저야. 당장 점검해. 실제로 불이 날 확률은 낮은데요. 확률이 낮다고 안 하는 게 아니야. 평소에 해야 하는 거야. 전체 공장을 점검했어. 소화기 절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 방치했던 거지. 전부 교체하고 점검 시스템을 강화했어. 랩을 뒤 작은 화재가 났어. 전기 합선이었지. 다행히 소화기가 제대로 작동해서 초기에 진압됐어. 피해가 거의 없었지. 만약 소화기 점검을 안 했다면 그날 공장 전체가 탈 수도 있었습니다. 평소 점검이 공장을 살린 거야. 확률이 낮아도 준비는 해야 해. 년대 초반 현대카드에서 고객 정보 관리를 점검했어. 보안팀 보고가 올라왔지. 일부 직원들이 비밀번호를 메모지에 적어둡니다. 당장 시정하라고 해. 실무자들이 불편해합니다. 번역하기 귀찮다고 불편하면 사고 나도 괜찮다는 건가? 원칙을 지켜 비밀번호 관리 규정을 강화했어. 메모 금지, 정기 변경 필수. 직원들 불만이 많았지. 1년 뒤 다른 카드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났어. 내부 직원이 고객 정보를 빼돌린 거야. 수백만 명 정보가 유출됐지. 그 카드사는 막뱀 배상금을 물었어. 고객 신뢰도 잃었고 현대카드는 피해가 없었어. 평소 보안 관리를 철저히 했으니까. 직원들이 그제야 말했어. 하나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평소에 귀찮은 게 위기 때 생명줄이야. 어느 중소기업 사장이 상담을 요청했어. 사장님,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졌습니다. 거래처가 부도 났습니다. 받을 돈이 10억인데 계약서는 구두로 했습니다. 오래 거래한 곳이라 담보는 없습니다. 믿고 거래했으니까요. 그게 허술함이야. 평소에 원칙을 지켰어야지. 그땐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되는 게 아니야. 평소에 허술하게 하면 위기 때 무너져. 계약서도 없고 담보도 없으면 회수가 불가능해. 그 사장 회사는 결국 문을 닫았어. 평소 관리를 소홀히 한 데가였지. 현대그룹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 90년대 말 한 협력업체가 부도났어. 우리도 피해를 볼 뻔했지. 이건 5억입니다. 그런데 담보가 있어서 %는 회수 가능합니다. 담보를 받아뒀구만. 아무리 오래 거래해도 담보는 닿습니다. 원칙을 지킨 게 손실을 최소화했어. 평소 원칙이 위기의 방패가 된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야. 평소에 기본을 지켜야 해. 귀찮아도 느려도 불편해도 그게 쌓여야 위기 때 버텨. 약서 쓰고 서류 정리하고 안전 점검하고 품질 확인하고 원칙 지키고 이런 게 다 평소에 해야 할 일들이야. 평소에 이걸 안 하면 위기 때 무너져. 한 번쯤 괜찮겠지. 이번만 넘어가지. 나중에 해도 되지. 이런 생각이 회사를 무너뜨려. 위기는 약한 것을 공격해. 평소에 허술한 것부터 무너져. 평소에 탄탄하면 위기가 와도 버텨. 기본을 지켜. 당연한 건 당연하게 해. 그게 제일 어렵지만 제일 중요해. 평소 기본이 위기 때 생존을 결정해. 70년대 말이었어. 현대건설이 중동에서 진행하던 대형 프로젝트 하나가 문제에 부딪혔지. 발주처가 갑자기 공사비 삭감을 요구한 거야. 25억 달러 공사에서 4억을 갚겠다는 거였어. 긴급 회의를 열었어. 현장 소장은 흥분해 있었고 임원들은 분노했지. 이 위반이라고 부당하다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어. 그 순간 깨달았어. 모두가 감정으로만 접근하고 있다는 걸. 부당한지 아닌지는 숫자를 봐야 하는데 아무도 실제 숫자를 모르고 있었지. 이틀 동안 원가를 정밀 분석했어. 결과가 나왔을 때 상황이 명확해졌어. 내가 원가가 16억 달러였어. 10억에서 4억을 깎으면 16은 없지만 소원에는 아니었지. 감정적으로는 억울했어. 당연히
당연히 싸우고 싶었지. 그런데 숫자는 다른 이야기를 했어. 중비용, 시간 낭비, 평판 손실 계산해보니 받아들이는 게 나았어. 결정을 내렸어. 감정을 따르지 않고 숫자를 따르기로. 주변에선 이해하지 못했지. 냐고만 있냐고. 그런데 숫자가 옳았어. 소송 중인 다른 회사들은 3년 넘게 법정에 묶였고 현대건설은 새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더 큰 수익을 내서 그녀가 왔을 때 감정을 버리는 게 제일 어려워. 억울하고 분하고 하나니까. 그런데 감정으로 결정하면 대부분 틀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 90년대 초반 현대자동차에서 신형 모델 개발을 두고 내부 논쟁이 있었어. 디자인팀은 세단을 원했고 기획팀은 해치백을 밀었지. 회의실이 전쟁터였어. 대단히 고급스럽다. 브랜드 이미지 좋다. 해치백이 실용적이다. 시장이 원한다. 감성이다. 이성이다. 오녀가 원가가 16억 달러였어. 10억에서 4억을 깎으면 심유는 없지만 소원에는 아니었지. 감정적으로는 억울했어. 당연히 싸우고 싶었지. 그런데 숫자는 다른 이야기를 했어. 중비용, 시간 낭비, 평판 손실 계산해보니 받아들이는 게 나았어. 결정을 내렸어. 감정을 따르지 않고 숫자를 따르기로. 주변에선 이해하지 못했지. 냐고만 있냐고. 그런데 숫자가 옳았어. 소송 중인 다른 회사들은 3년 넘게 법정에 묶였고 현대건설은 새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더 큰 수익을 내서 그녀가 왔을 때 감정을 버리는 게 제일 어려워. 억울하고 분하고 하나니까. 그런데 감정으로 결정하면 대부분 틀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 90년대 초반 현대자동차에서 신형 모델 개발을 두고 내부 논쟁이 있었어. 디자인팀은 세단을 원했고 기획팀은 해치백을 밀었지. 회의실이 전쟁터였어. 대단히 고급 1시간째 평행선이었어. 그때 물었지. 숫자로 말해보라고. 예상 판매량, 단가, 생산 원가, 계산기를 두드리니 답이 나왔어. 일단은 월 30억, 해치백은 월 45억. 숫자가 명확하게 해치백을 가리켰어. 감정을 버리고 숫자를 따랐어. 해치백으로 결정했지. 출시 예상대로 월 5,000대가 팔렸어. 숫자가 맞았던 거야. 나 90년대 초반 반도체 가격이 폭락했을 때였어. 팔면 팔수록 적자였지. 현장에선 공포가 퍼졌어. 생산을 줄여야 한다고, 공장을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가 높았어. 감정적으로는 그게 맞아 보였어. 손해보면서 왜 만드냐고. 그런데 숫자를 봤어. 현재 손실에 향후 시장 전망, 경쟁사 동향 계산해보니 다른 답이 나와. 지금 멈추면 손실은 줄어. 그런데 시장이 회복되면 생산 능력이 없어. 경쟁사들이 다 줄이니까 우리가 늘리면 나중에 시장을 잡아. 숫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 감정을 억누르고 결정했어. 생산을 늘리기로. 주변에서 미쳤다고 했지. 적자인데 왜 늘리냐고. 2년 동안 버텼어. 숫자만 믿고 시장이 돌아서서 반도체 가격이 회복됐지. 다른 회사들은 생산 능력이 없었어. 현대전자는 준비가 돼 있었고 시장 점유율이 2배로 뛰었어. 숫자가 떠올랐어. 이익이 때 사람들은 감정으로 판단해 두렵고 불안하니까. 그런데 감정은 대부분 방어적이야. 도망가라고, 줄이라고, 멈추라고 말하지. 숫자는 냉정해.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여줘. 1년대 말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 기억나. 모든 기업이 지분을 자르고 사업을 접었어. 공포가 지배했지. 살아남아야 한다는 감정만 있었어. 그때도 숫자를 봤어. 어느 사업이 실제로 손실이고 어느 사업이 일시적 어려움인지 감정으로는 다 정리하고 싶었어. 근데 숫자는 달랐지. 건설, 자동차, 조선 이 세 개는 일시적 어려움이었어. 숫자상으로 구조는 튼튼했거든. 나머지는 실제 적자였어. 구조적 문제가 있었지. 감정을 버리고 숫자를 따랐어. 세 개는 지키고 나머지를 정리했어. 고통스러웠지만 숫자가 말하는 대로 했어. 2년 뒤 위기가 지나갔을 때 지킨 세 개가 회사를 다시 일으켰어. 2000년대 초반 카드 대란 때도 마찬가지였어. 연체율이 폭증하면서 카드사들이 무너졌지. 저녁에 질린 카드사들은 신규 발급을 중단했어. 감정적으로는 당연해 보였어. 더 이상 위험을 키우지 말자고. 그런데 숫자를 봤어. 이자 분석. 우량
고객 비율, 시장, 드름 해보니 다른 그림이 보였지. 문제는 전체 고객이 아니었어. 저신용자들이었어. 우량 고객들은 여전히 성실하게 갚고 있었지. 숫자가 명확하게 보여줬어. 방향을 바꿔서 신규 발급을 재개했어. 대신 우량 고객만 선별했지. 다른 카드사들이 문 닫을 때 현대카드는 문을 열어서 감정이 아니라 숫자를 따른 거야. 만약에 이렇게 그 다음날 우량 고객들이 몰려들었어. 경쟁사가 없으니까. 위기 속에서 오히려 성장했지. 숫자가 또 맞았어.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감정에 휘둘려. 당연히 생존 본능이니까 두렵고 불안하고 공포스러우니까. 그런데 그 감정이 잘못된 결점을 만들어. 감정은 말해 줄여라, 멈춰라, 도망가라. 숫자는 말해 상황을 보라, 구조를 봐라, 본질을 찾아라. 감정과 숫자라 다른 길을 가리킬 때 숫자를 따라야 해. 어느 기업인이 찾아왔던 기억이 나. 회사가 어렵다고 했어. 예, 직원도 월급도 못 주겠다고 눈물을 흘리더라고. 물어서 실제 매출이 얼마고 비용이 얼마고 고정비가 얼마냐고 감정을 걷어내고 숫자만 말해보라고 한참을 더듬더니 대답을 못하더라고. 숫자를 모르는 거야. 그냥 어렵다는 감정만 있었지. 일주일 뒤 다시 오라고 했어.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일주일 뒤 왔어. 숫자를 들고 보니까 생각보다 나빴어. 그런데 명확했지. 어디가 문제고 뭘 고쳐야 하는지. 직원을 단줄여야 합니다. 매출의 %가 인건비예요. 정상 비율은 40%입니다. 그럴 순 없습니다. 같이 일한 식구들인데요. 감정으로 보면 그래요. 차로 보면은 회사가 망합니다. 반을 살리려면 반을 보내야 해요.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어. 그런데 숫자가 말하는 대로 해서 6개월 뒤 회사는 살아났어. 남은 직원들 월급도 제때 줄 수 있게 됐지. 그때 그 기업인이 말해서 숫자를 보니 감정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았습니다. 맞는 말이야. 감정은 단기적 고통을 피하게 해. 그런데 장기적 파국을 부르지. 이 현대건설을 해외 현장에서도 탄 일이 많았어. 공사 지연으로 손해가 나면 현장 소장들은 흥분했어. 더 투자해야 한다고 만회해야 한다고.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가. 실패를 인정하기 싫은 거지. 그런데 숫자를 보면 답이 달라. 추가 투자에도 회수가 안 되는 프로젝트가 있어. 감정은 계속하라고. 하지만 숫자는 멈추라고 해. 그럴 땐 숫자를 따라서 손실을 인정하고 철수하는 거야. 아파도 그게 맞아. 감정 따라 계속하면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거든. 반대 경우도 있어서 그냥 괜찮은데 현장이 불안해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모두가 포기하고 싶어 해. 그럴 땐 숫자를 보여주며 설득했어. 지금은 힘들어도 숫자는 괜찮아. 여가 튼튼해. 버티면 돼. 숫자가 용기를 주기도 하는 거야. 감정은 포기하라 해도 숫자는 버티라고 말하지. 위기일수록 숫자를 봐야 해. 감정을 완전히 버릴 순 없어. 인간이니까. 그런데 결정은 숫자로 해야 해. 감정으로 느끼되 숫자로 판단하는 거지. 매출, 비용, 현금, 흐름, 원가, 마진, 고정비, 변동비, 이런 숫자들이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줘. 감정은 흐릿하게 만들지만 숫자는 선명하게 해. 지금도 마찬가지야. 위기가 오면 숫자부터 봐. 정확한 숫자. 어디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지, 뭐가 남고 뭐가 모자라는지 숫자가 명확해지면 길이 보여. 감정의 안개가 걷히고 현실이 보이지. 그럼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어. 위기일수록 감정이 아니라 숫자를 봐야 해. 숫자는 냉정하지만 정직해. 감정은 따뜻하지만 거짓말을 해. 위기를 이기는 건 숫자를 따르는 사람이야. 신년대 초반이었어. 현대중공업이 첫 대형 유조선을 만들 때 문제가 생겼지. 용접부에서 균열이 발견된 거야. 납기까지 석 달밖에 안 남았는데 배 절반을 다시 작업해야 하는 상황이었어. 현장은 패닉 상태였어. 기술진들은 불가능하다고 했고 관리진들은 손해배상을 걱정했지. 밤새 회의를 했어. 방법을 찾아야 했어. 첫 한 달은 지옥이었어. 밤낮 용접을 뜯어내고 다시 했지. 실수하면 또 뜯어내고. 이 기술자들은 지쳐갖고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졌어.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변화가 보이기 시작해서 같은 실수가 줄어들어서 용접 속도가 빨라졌지. 열 발견 능력도 좋아졌고 2달째 되니 확실히 달랐어. 처음 한 달 걸린 작업을 2주 만에 끝냈어. 기술자들 실력이 확 늘어난 거야. 위기 속에서 배운 거지. 석 달 만에 배를 완성했어. 납기를 맞췄지.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었어. 그 과정에서 용접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거야.
다음 배부터는 근열이 거의 안 생겼어. 작업 속도도 2배 빨라졌지. 3개월 위기가 기술력을 3년치 끌어올린 거야. 그때 깨달았어. 근열을 이겨내면은 실력이 2배가 된다는 걸 편안할 때는 천천히 배우는데 위기 때는 빠르게 배우거든. 70년대 말 경부고속도로 공사할 때도 비슷했어. 공기가 너무 짧았지. 2년 반 안에 400이 17km를 깔아야 했어. 외국에선 5년 걸린다는데 첫 6개월은 정말 힘들었어. 장비는 부족하고 인력은 모자라고 매일 문제가 터졌지. 조각이 무너지고 도로가 꺼지고 자재가 딸리고.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면서 배웠어. 빠른 시공법, 효율적인 자재 관리, 인력 배치. 이게 없는 거 천장에서 만들어냈지. 1년 좀 지나니 첩도가 붙기 시작했어. 첫 6개월 동안 100km 깔 때 고생한 게 다음 6개월엔 150km가 됐어. 실력이 늘어난 거야. 2년 반 만에 완공했어. 불가능하다던 게 해낸 거지.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쌓인 기술이었어. 기술로 중동 진출이 가능했고 세계 시장에 나갈 수 있었어. 위기가 없었으면 그 기술은 없었을 거야. 편하게 5년 동안 했으면 평범한 기술만 배웠겠지.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을 얻은 거야. 90년대 초반 현대자차가 미국 품질 문제로 곤욕을 치렀을 때 기억나. 그리고 판매가 급감했지. 브랜드 이미지가 바닥이었어. 품질팀 전체가 미국으로 갔어. 한품된 차들을 하나하나 뜯어봤지. 어디가 문제인지, 왜 고장났는지 석 달 동안 분석만 했어. 문제를 찾았어. 부품 공차 관리가 엉망이었어. 조립 공정도 허술했지. 검사 기준도 약했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어. 1년 동안 시스템을 완전히 바꿨어. 부품 검사 강화, 공정 개선, 품질 기준 상향 비용이 2배 들었지만 밀어붙였어. 미국 품질 평가에서 상위권에 올랐어. 일본 차와 비슷한 수준이 된 거야. 위기가 품질 혁명을 만든 거지. 그 품질 시스템이 전 세계 공장에 적용됐어. 후반만 위기 때 배운 게 회사 전체를 바꾼 거야. 위기가 없었으면 여전히 낮은 품질에 안주했겠지. 2000년대 초반 카드 배란 때 현대카드가 배운 것도 많았어. 연체 관리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었지. 신용평가 모델도 고도화됐고 2주 전엔 대충 했어. 신용 등급만 보고 발급했지. 위기가 오니까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았어. 정밀한 평가 모델을 만들었어. 직접 데이터를 분석했어. 어떤 사람이 연체하고 어떤 사람이 성실하게 갚는지 패턴을 찾아냈지. 수백 가지 변수를 고려한 모델을 개발했어. 3년 뒤에 그 모델은 업계 최고가 됐어. 다른 카드사들이 벤치마킹하러 왔지. 위기 때 배운 게 경쟁력이 된 거야. 위기가 없었으면 그런 모델은 안 만들었을 거야. 그냥 기존 방식대로 했겠지. 위기가 혁신을 강요한 거야. 현대건설 중동 현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많았어. 사막공사는 처음이었지. 모래바람, 극한 더위, 물 부족, 모든 게 새로운 도전이었어. 첫 1년은 시행착오 투성이었어. 콘크리트가 제대로 굳지 않고 장비가 모래에 묻히고 인부들이 더위에 쓰러졌지. 그런데 하나씩 해결하면서 배웠어. 사막용 콘크리트, 배합 장비, 개조, 작업시간, 조정 체계도 없는 걸 만들어냈어. 2년쯤 지나니까 사막공사 전문가가 됐어. 다른 회사들이 힘들어하는 걸 우리는 쉽게 했지. 위기를 통해 얻은 노하우였어. 그 기술로 중동 전역에서 공사를 따냈어. 10년 동안 중동 최대 건설사가 됐지. 얘기가 만든 실력이었어. 현대조선소에서 해안 플랜트 처음 만들 때도 그랬어. 펜은 만들어봤지만 플랜트는 처음이었어. 설계부터 막막했지. 첫 프로젝트는 3년 걸렸어. 예상은 2년이었는데 1년을 더 쓴 거야. 손실이 컸지. 그런데 배운 것도 컸어. 설계 능력이 늘었어. 복잡한 구조물 제작 기술을 익혔지. 해상 설치 노하우도 쌓였고 3년 고생의 기술 자산이 된 거야. 두 번째 프로젝트는 2년 만에 끝났어. 세 번째는 1년 반 완전 빨라졌지. 10년 뒤엔 세계 1위 해양 플랜트 건조사가 됐어. 첫 프로젝트 위기가 없었으면 그 기술은 없었을 거야. 그걸 편하게 했으면 평범한 수준에 머물렀겠지. 그녀가 세계 1위를 만든 거야. 젊은 직원들한테 자주 말해서 위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기는
배움의 기회라고. 편할 때는 천천히 배우지만 위기 때는 빠르게 배운다고. 실제로 그래. 위기 속에선 집중도가 달라. 생존이 걸려 있으니까 모든 신경을 집중해서 문제를 풀지.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배워. 평소에 1년 배울 걸 위기 때는 석 달 만에 배워. 강도가 다르니까 절박함이 학습 속도를 높이는 거야. 현대전자 반도체 사업 초기도 마찬가지였어. 불량률이 90%였지. 100개만 되면 버려야 했어. 손실이 어마어마해서 6개월 동안 미친 듯이 원인을 찾아서 온도, 습도, 먼지, 진동 모든 변수를 테스트했지. 반나절 없어서 서서히 불량률이 줄기 시작했어. 90에서 70, 70에서 50, 1년 뒤엔 %까지 떨어졌지. 2년 뒤엔 %가 됐어. 그 과정에서 반도체 기술이 완전히 익숙해졌어. 체득한 거야. 위기 때 얻은 실력이었어. 그 실력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해서 일본을 따라잡았고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했지. 위기가 없었으면 그 실력은 없었을 거야. 위기를 이겨내는 과정이 힘들어. 위기가 아니지. 그런데 그 힘든 과정이 실력을 만들어. 책 100권 읽는 것보다 위기 한번 이겨내는 게 더 배움이 커. 이론이 아니라 실전이니까 몸으로 부딪히면서 배우는 거거든. 평소엔 적당히 해도 돼. 큰 문제 없으니까 위기 때는 적당히가 안 통해. 그만 바빼해야 살아남아. 그 완벽함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실력이 늘어. 현대그룹이 외환위기 때 배운 것도 많았어. 재무관리, 구조, 조정, 핵심 역량, 집중. 전엔 몰랐던 걸 위기 때 배웠지. 고통스러웠어. 사업을 정리하고 사람을 내보내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곤살이 빠지고 근육이 생겼어. 더 강한 회사가 된 거야. 위기가 지나고 나니 실력이 2배가 돼 있었어. 재무 구조는 단단해졌고 핵심 사업은 강해졌지. 너가 만든 변화였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너가 오면 도망가지 마. 정면으로 부딪혀 힘들지만 그 과정에서 배워. 전역으로 부딪혀 통과하면 한 단계 올라가는 거지. 피하면 제자리고 부딪히면 성장해. 선택은 자기 몫이야. 위기를 이겨낸 사람은 달라. 이 눈빛이 다르고 자신감이 다르고 실력이 달라. 평소에 배운 것과 차원이 다른 걸 몸에 익힌 거거든. 위기를 두려워하지 마. 준비는 하되 두려워하지는 마. 위기가 와도 부딪혀 이겨내면은 실력은 2배가 돼. 그게 성장이야.